요즘 아이들은 속눈썹이 전반적으로 긴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미세먼지와 황사가 이제 만연해 있다 보니까 우리의 진화적 적응의 변화다. 저희가 미국에서 우리 아들을 키울 때 아들 미국 친구 아이가 너는 미국 사람인데 어떻게 니네 엄마 아빠는 미국 사람이 아니냐? 너는 속눈썹이 긴데 니네 엄마 아빠는 속눈썹이 짧아. 요즘 아이들은 속눈썹이 전반적으로 긴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이제 미세먼지와 황사가 이제 만연해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우리의 진화적 적응의 변화다. 진화라고 보는 게 맞을까요? 굳이 진화적인 설명을 한다 그러면 우리들 중에 속눈썹이 긴 사람들이 생활하는데 훨씬 유리했기 때문에 그런 먼지가 계속 눈동자로 들어간다 그러면 너무 사는 게 힘들었을 테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이 우리 주변에 많아져서 우리가 그런 관찰을 하게 됐는지도 모르죠. 근데 그거는 사실상 아직은 근거를 우리가 찾아낸 거는 아니고요. 저는 속눈썹이 짧은 사람이고 제 아내는 뭐 저보다는 좀 긴데 저희가 미국에서 우리 아들을 키울 때 아들 미국 친구 아이가 너는 미국 사람인데 어떻게 니네 엄마 아빠는 미국 사람이 아니냐? 이러고 물어요. 너는 속눈썹이 긴데 니네 엄마 아빠는 속눈썹이 짧아. 그 아이의 기준으로는 속눈썹의 길이가 백인과 동양인을 구분하는 거였어요. 근데 제 아들은 어쩌다가 속눈썹이 길게 태어났어요. 그 당시에 뭐 미국은 그렇게 황사 문제 같은 게 있는 것도 아니었는데 왜 그랬는지는 모르는데 하여간 저희 아들은 유난히도 속눈썹이 길게 나더라고요. 그 아이가 지금 자기 딸을 낳았는데 그 저희 손녀도 속눈썹이 길더라고요. 이게 반드시 어떤 환경에 대한 뭐 어떤 적응 현상으로 나온 건지 아니면 어쩌면 우리 한국인들도 속눈썹이 길게 자랄 수 있는 유전적 변이를 갖고 있었는데 그동안은 어쩌면 어려서 영양 상태가 별로 좋지 않았었기 때문에 우리 어른 세대는 속눈썹이 충분히 자라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컸는지도 모르죠. 근데 지금 우리 아이들은 보면 대체로 속눈썹들이 다 길잖아요. 그래서 그게 과연 환경에 대한 적응인지 아니면 영양 상태가 좋은 바람에 원래 나타나야 되는 표현형이 지금 발휘가 되는 건지는 그건 확실치 않습니다. 진화를 너무 많은 분들이 종이 완전히 분화돼야 진화인 걸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서 이런 것도 진화냐 그런 의구심들을 자꾸 표현해내는 건데요. 사실은 진화라는 건 지난 세대보다 이번 세대가 유전적으로 유전자 빈도가 충분히 변했으면 그걸 우리가 진화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전 변이에 충분한 달라짐은 우리가 소진화, 마이크로 에볼루션이라고 부르고요. 그 마이크로 에볼루션이 충분히 축적이 돼서 전혀 새로운 종이 탄생하면 우리가 그거를 대진화, 매크로 에볼루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진화는 사실상 절대로 멈출 수 있는 그런 현상이 아닌 거예요. 그 변이가 어떻게 절대로 변하지 않고 그대로 서 있을 수 있겠어요? 제가 이제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 종종 학생들에게 좀 자극적으로 들리게 하느라고 했던 설명은 우리가 이 수업을 하고 있는 이 순간 저 옆에 산부인과에서 아이가 하나 태어났다고 우리 인간은 진화했습니다. 다들 이러고 쳐다봐요. 그 아이가 가지고 태어난 그 아이의 유전체, 지놈, 그 유전자들 때문에 인간 종 전체의 유전자의 상대 빈도가 요만큼 지금 변했거든요. 그게 진화예요. 완전히 그동안 있지도 않았던 새로운 종이 탄생하는 그런 현상까지 나타나면 그거는 이제 정말 대진화가 일어난 거지. 교수님께서 짧은 시간은 진화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말씀을 주셨었는데 최근에 벌새의 모양이 좀 굉장히 막 바뀌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진화로 보는 게 맞나요? 벌새, 우리나라의 이 동양 쪽에는 없는 새죠. 영어로 허밍버드라고 그러고 굉장히 빠른 날갯짓을 하는 걸로 유명한 새잖아요. 꽃에 꿀을 빨아먹느라고 꽃 앞에서 막 거의 공중에 정지되어 있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무지무지 빠른 속도로 날갯짓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 예쁜 새가 사실은 많은 종이 철새예요. 중남미 열대에서 살다가 계절에 따라서 미국, 캐나다까지도
이동을 합니다. 이동을 하면서 가끔 꽃밭에 내려앉아서 꿀을 좀 빨아야 에너지 충전이 가능한 거잖아요. 근데 너무 미국도 이제 개발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 아이들이 내려서 꿀을 빨 만한 곳이 부족해졌어요. 그 무렵에 미국 사람들의 취미 생활이 하나 생기는 거예요. 자기들 뜰에 아니면 현관 앞에 벌새가 꿀을 빨아먹을 수 있는 먹이통을 이제 매달아 놓는 거예요. 꿀물 아니면 설탕물을 이제 넣어 놓으면 벌새가 와가지고 거기를 찔러가지고 빨아먹는 거거든요. 미국에서 벌새의 먹이통들이 유행처럼 번진 지가 이제 뭐 길게 봐야 한 30년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와, 최근에 나온 논문에 보니까 미국에서 채집되는 벌새들의 부리가 예전에 30년 전에 채집된 벌새들의 부리에 비해서 훨씬 가늘고 길어졌다는 거예요. 그냥 평범한 꽃에 꿀을 빨던 때보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꿀통, 먹이통이 아마 더 가늘고 좀 깊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활용하는데 더 성공적이었던 벌새들이 번식에 더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면서 불과 20, 30년 안에 생물학자들이 측정할 수 있을 정도의 유의미하게 벌새의 부리 모양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굉장한 거죠. 그래서 그 벌새들이 신종이 됐느냐? 그것까지는 아직 아닌데요. 근데 만약에 어느 순간에 그렇게 인간의 먹이통에 적응한 벌새들이 자연에서 그냥 사는 벌새들과 번식에 있어서 어떤 격리 현상을 일으키기 시작하면 암컷들이 인간의 먹이통을 공략하는 그런 수컷을 훨씬 선호하고 자연계에 있던 그런 수컷들을 상대하지 않기 시작하면 잘하면 이제 그 두 부류가 이렇게 갈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오래 가다 보면 둘이 완전히 다른 종이 될 수 있는 거인 거죠. 그래서 심지어는 우리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런 환경에 자연의 동물이 적응하다가 우리 눈으로 봐도 분명히 달라 보일 정도의 형태 변화를 일으킨 그런 사건으로 이번에 기록이 된 겁니다. 또 어떤 분은 아마 그 왜 괜히 그런 짓을 해가지고 자연에 있는 종을 분화시켜 놨느냐 이럴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건 좋은 의미에서 한 일이거든요. 어쩌면 우리가 너무 개발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들의 중간 기착지들을 우리가 너무 많이 없앤 것 같다. 그래서 그들이 기진맥진해서 이동하는 과정에서 떨어지는 것 같다. 그들이 내려앉아서 꿀을 빨 수 있는 꽃 모양으로 생긴 먹이통을 만들어서 많은 분들이 취미생활 겸해서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자연을 자연스럽지 못하게 만들었는가? 에이, 뭐 그 정도는 저는 충분히 용서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진화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짧은 시간에도 발생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게 맞겠네요. 그렇죠. 그거를 결정적으로 자연에서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진다라는 걸 관찰해낸 분들이 살아있는 가장 대단한 진화생물학자라고 제가 칭송하는 프린스턴 대학의 피터 그랜트 교수님, 사모님 로즈메리 그랜트 교수님, 그 두 분인데요. 그 두 분은 프린스턴 대학 생물학과 명예교수로 지금도 연구하고 계신데 지금도 1년에 몇 달씩은 갈라파고스에 가서 갈라파고스 핀치들을 연구하고 계시거든요. 50년이 넘었습니다. 그분들도 아마 처음에는 이런 발견을 하게 될 거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갈라파고스 제도가 있는 바로 거기가 엘니뇨, 라니냐 현상이 발생하는, 시작하는 그 지점이거든요. 남미 에콰도르 앞바다 그 근처인데 거기서 해류가 바뀌기 시작하고 막 이래서 그 작은 섬에서 핀치 새들을 연구하고 있는데 뜻밖의 기후 변화가 굉장히 또렷하게 바뀌더라는 거예요. 몇 년은 저 열대 정글처럼 하루가 다르게 비가 막 쏟아지고 막 이러는 습하고 이런 여름이 쫙 진행이 되는가 하면 또 몇 년은 뭐 그냥 사막을 방불케 할 정도로 비가 한 방울도 안 떨어지고 뭐 이런 거를 겪게 되더라는 거죠. 그런 와중에 보니까 비가 많이 오던 해를 거치고 난 다음에 거기 날아다니는 핀치새 부리 모양, 부리의 크기를 재보니까 훨씬 두툼한 부리를 가진 새들이 많아지고 굉장히 가문 해가 몇 번 지나가고 난 다음에 잡히는 새들을 보니까 부리 모양이 작아지고 날씨에 따라서 어떤 식물이 더 번식에 성공하느냐에 따라서 씨앗의 크기에 따라서 그거를 깨먹을 수 있는 부리를 가진 새들이
살아남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윈의 이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게 결정적으로 두 개인데요. 하나는 생존이고 하나는 번식인데 이 생존과 번식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새들이 살아남은 거죠. 그러니까 그걸 재보니까 부리의 크기가 몇 년 전보다 평균적으로 훨씬 두툼하고 이런 부리를 가진 새들이 훨씬 많아지더라는 거죠. 그리고 또 몇 년 있다 보니까 부리가 얇아진 애들이 또 더 많아지고 이런 거를 다윈의 종의기원에 의하면 수만 년, 수십만 년에 걸쳐서 벌어지는 변화일 걸로 상상했는데 그분들이 그냥 몇 년에 한 번씩 그런 걸 보시게 된 거예요. 처음에 굉장히 당황스러웠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반복적으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를 지켜보면서 결론을 내리신 거죠. 자연은 그동안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다이내믹하구나. 그때그때 주어진 환경에 얼마나 잘 적응하느냐가 결국은 누가 살아남느냐, 누가 번식에 더 성공하느냐에 따라서 매 세대마다 변하더라는 거죠. 평균이. 그게 바로 진화의 현장인 거죠. 그래서 그 두 분이 진화는 생각보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일어날 수 있다 하는 걸 이제 찾아낸 겁니다. 그게 우리 진화생물학계에 던진 충격은 상당히 컸어요. 그 전까지는 그래도 뭐 진화라는 건 오랜 세월에 걸쳐서 우리는 감지할 수 없는 작은 변화들이 수십만 년, 수억 년 축적되다가 일어나는 일이거니 대부분은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자연계에서 인간이 전혀 개입하지 않은 갈라파고스 핀치들에게 인위적인 어떤 영향을 미친 거 전혀 아닌 상황에서 그 지역의 기후가 굉장히 다이내믹하게 변화하는 바람에 거기에 적응하고 살고 있는 그 새들의 변화를, 새들의 부리 크기의 변화를 수십 년 동안 지켜보면서 그런 결론을 내릴 수 있게 된 거죠. 진화의 속도는 일정하지 않다 하는 걸 이제는 누구나 다 받아들이는 거고요. 때로는 어떤 환경에서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할 수도 있고 또 어떤 환경에서는 거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정도로 잔잔한 그런 흐름을 가질 수 있다. 저는 다윈의 이론 중에서도 제 연구 주제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저를 성선택 전문가로 만들어줬거든요. 제가 그 무렵에 제 연구에서 받는 또렷한 메시지는 뭐냐? 자연 선택에 의해서 벌어지는 진화의 속도보다 성선택에 의해서 벌어지는 진화의 속도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더라 하는 거를 저는 끊임없이 제 연구를 통해서 느끼고 있었거든요. 자연 선택에 의해서 벌어지는 진화의 속도는 생존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루아침에 확 변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성선택에 있어서는 암컷의 선호도가 그냥 휙 하고 바뀌면 하루아침에 바뀝니다. 그러니 선택을 받는 수컷의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다른 변화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거고요. 새롭게 선택받은 수컷 유형들의 자손들이 태어나는 거죠. 결국은 암컷이 어떤 수컷을 선택했느냐 하는 그 과정에서 훨씬 빠른 속도로 진화가 일어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진화의 속도는 때로는 엄청나게 빨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은 이런 생각도 해요. 우리가 좋은 미래를 한번 만들어내고 싶다는 생각을 누구나 다 하고 있는데 그게 산업 발전을 일으켜서 경제적으로 부유해지는 이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사람들과 더 가까이 지내고 어떤 사람들과 관계 맺음을 하느냐가 어쩌면 훗날 어떤 사회를 우리가 만들어내느냐 하는 거와 굉장히 큰 연관관계가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화에 대한 관심을 좀 깊게 갖는 것도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먹이통 하나 그냥 매달아 놨는데 불과 20-30년 만에 벌새의 부리 모양이 바뀐다 하는 건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실제로 아마도 우리 인간 사회에서도 우리가 미처 느끼지 못해서 그렇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변화들이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일어날 수 있으려면 우리가 평소에 어떤 삶을 사는 게 좋을까? 그런 생각도 우리는 이제는 해볼 때가 된 것 같다 생각합니다. 미래를 한번 예견하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의 진화의 방향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리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많이 읽으신 이기적 유전자에도 리처드 도킨스가 그런 문장을 아예 써놨잖아요. 우리 인간은 유전자의 폭력에 항거할 수 있는 유일한 동물이다. 우리는 유전자의 메커니즘을 알아버렸기 때문에 역이용할 수도 있다는 뜻이잖아요. 어쩌면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바람직한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시는 분이라면 어떻게 우리가 우리들끼리의 인간관계를 잘 유지하느냐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거다 하는 생각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 생각합니다. 구독, 좋아요, I love you.